네, 안녕하세요. 미래지구방위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지구방위대 에이전트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로 지구방위대가 한 달째가 됐는데, 네. 이제 우리가 투자 대회도 매주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안 그래도 저도 그 표를 봤는데,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가 라운드 1이 막을 내리고 이제 라운드 2가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라운드 1 때 사실 우리가 막판에 좀 포인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라운드 2는 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유안타 대 대한민국 이베스트투자증권 스코어 먼저 열어주시죠. 네, 1, 2, 3위가 지금 보시면 전부 이베스트거든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1위는 2369포인트로 유안타 1위가 지금 4위에 있는데 932보다 지금 두세 배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지 거래 종목 탑5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트투자증권입니다. 1위는 마이크로미니 나스닥, 2위는 크루드오일 마이크로, 3위는 마이크로 유로, 4위는 마이크로미니 다우존스, 5위는 크루드오일이고요. 유안타증권 1위 마이크로미니 나스닥, 2위는 캐네디언 달러, 3위는 미니 S&P, 4위는 마이크로미니 S&P, 5위는 쿠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매수매도 비율까지 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3위에는 유로도 새로 보이고 유안타에는 쿠퍼가 새로 진입했거든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좀 어떻게 우리 한 주 보면 좋을까요? 제가 그 앞전 방송에서 그 미국채 그 매도,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우리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게 매매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 코칭이 또 약간 통했나라는 생각이 있었다. 들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순간 딱 봤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게 혹시 대만에도 방송이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쿠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대만이 지금 구리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하. 네, 대만 또 지금 대만까지 또 보고 있는. 이게 우주 방송이니까, 대만은 충분히 볼만하네요. 중국어로 감사의 말씀 한번. 네,谢谢. 짜이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어떻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매매를 주력 이제 하고 있는 이 매수 매도 요 포인트를 한번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어쨌든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스닥은 매도로 많이 잡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제가 크루드오일을 아시겠지만 90불 이후에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의 진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크루드오일 포지션이 다 매수예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라면 매수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도 75불까지는 내려갈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딱 75불에서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지지선 밟고 가는 거라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승부는 나올 수 있다. 매수 쪽에서 흐름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로를 우리 이쪽 잘 안 하셨는데 지금 유로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유로 포지션을 또 오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었어요. 예, 그래서,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저와의 또 마음이 또 잘 통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또 유로와 관련된 부분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니까,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잘 들으시고, 또 격차를 또 많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실전 투자 대회 중계를 마쳐봤고요. 혹시 해외 선물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 화면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유정 매니저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주간 이슈 브리핑부터 한 주간의 전략 포인트까지 짚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연구팀 김유라입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경제 지표와 글로벌 이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밤 9시엔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밤 12시 30분에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WTI는 74.91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죠. 이유는요. 주요 산유국의 감산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하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밤 10시에는 연준에서 눈여겨보는 지표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밤 10시 30분에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밤 10시 30분에는요.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파월에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겠다는 다소 매파적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2% 수준을 낮출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미국의 노동지표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30분엔 천연가스 재고량까지 발표가 되니까요. 해외섬유 내추럴가스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꼭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골드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와 함께 꼽히는 골드인데요. 10월 말 2019달러까지 갔던 골드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가격 상승을 이끌어온 전쟁 이슈가요. 미지근해졌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 부재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가격이 하락을 한 건데요. 시장은 금가격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돼야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요. 금가격은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와 여전히 전조나 지정학적 긴장이 하단 지지세를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액은 1천억 달러, 약 우리 돈 130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프로맥스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요. 3분기 매출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죠. 43%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요. 지수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요. ROE 상승도 기대된다는 의견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의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주식 하방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골드나 국제 유가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이 거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조금 이제 아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또 상당히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또 올라가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부분은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악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말이 되기 전에 주말간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안정을 보인 부분들, 그 다음에 CPI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PI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번 달보다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약간 3.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번 달 대비해가지고 한 0.1% 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정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3% 오르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CPI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상당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미증시 같은 경우에 뭐 보게 되면 좋은 상승이 그대로 이제 이 주말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살짝 하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또 하락을 하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특히나 코스닥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지라인을 보였었던 구간, 이 구간을 또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말간에 이제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악재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좀 나왔죠. 일단은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이제 스테이블 단계에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이다, 불안정하다, 이러한 이제 이 평가를 조금 하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CPI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슈가 이제 하나 더 있죠. 어떠한 이슈냐? 바로 이제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예전에 한 2달 정도 전에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골머리를 썩었었죠. 예산안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셧다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루에 이 미국의 GDP가 또 날아가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셧다운은 결국 이 시장의 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임시 예산안 통과가 된 것이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7일 구간에 과연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결국에는 해결이 될 문제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결국 이제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혹시나 셧다운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될 부분이고,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는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나갈 만한 이슈고, 뭐 지나가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이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악재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실적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한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주도주 종목군 중에 이 반도체가 또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 종목군들도 사실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나 혹은 포스코홀딩스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종목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느냐 마느냐 이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 오늘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이제 이 CPI 발표가 이번 주에 시장을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엔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예산안이 또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이제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 저점을 이탈을 해버린 상태예요. 지지라인을 이탈을 한 상태고, 워낙에 이제 업종별 노이즈가 또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을 이번 주에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주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CPI와 그 다음에 예산안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과연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CPI가 어느 정도 저번 달 대비 둔화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둔화가 되는지, CPI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원 CPI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CPI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정말 끝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차오를 거거든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할 일 남았다. 지금 금리 인상 우리 필요하면 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 CPI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아무래도 환호할 확률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근원 CPI까지 한번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이 이번 주 금요일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또 예산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잡는 구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지금 현재 이평선 지지라인 구간을 전부 다 이탈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매를 이번 주에는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수익을 좀 챙겨 나가려면, 이번 주에 또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스러운 일정이 연속이 됩니다. 어찌됐든 CPI가 이번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CPI 결과 보고 움직여야 되고, CPI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안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한 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말간에 좋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하락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중하게 매매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CPI와 예산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12월 FOMC 정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주고 그렇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또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매 방식 혹은 이제 매매 전략을 꾀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개별주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시장이 한번 막 이제 올라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이 확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림이 결국 나왔었죠. 2차 전지가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에 돈이 굉장히 크게 몰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업종들까지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의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줬었던 그러한 장세가 결국 이 올해 상승장 반년 정도, 올해 1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의 상승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그림은 약간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도주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살아나주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아주느냐 마느냐 하는 구간이지 상승이 당장에 나오기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미 반도체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 주도주로서 당분간 하락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고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이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이 하락할 때나 아니면 이제 박스권 종목 장세에 있을 때 무언가 이슈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저번 주를 예를 들면 빈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이 이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별주 종목군들이 마구마구 날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박스권 종목 장세는 항상 주도주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빠르게 도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수익을 최대한 챙기고 그러면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새롭게 접근하는 종목들은 이슈에 있는 신규 이 수급을 받아주는 이런 이제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을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또 이 주도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2차 전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반도체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도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는지 요거 위주로 보시면서 주도주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부담스러운 일정이 연속되니까 이 일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니까 개별주 종목 장세 위주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일정과 김영일 전문가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능 매직, 입동 매직인 걸까요? 이쯤 되면 귀신같이 매년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큰 변동은 없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 입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만 좀 추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 주식도 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인데 남은 일주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구방위대와 함께 이 싸늘해진 주식시장 속에서도 조금 더 탄탄한 주식 전략 쌓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국내 주식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얼핏 듣기로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다 하는 종목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계속 요즘에 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는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계속 밀고 있는 반지남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지킨 남자. 예, 그래도 우리 같이 방송하면 우리 MC님은 아셔줘야죠.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 네, 계속 밀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한솔케미칼입니다. 아, 네. 한솔케미칼 공격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반도체가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이 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한솔케미칼이 실적이 좋아졌던 건 말 그대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 그거보다 좀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차전지 쪽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쪽에 매출이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죽었다시피 생각했었던 퀀텀닷,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그쪽의 매출이 또 조금 올라오면서 조금씩 모여서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그거 모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고, 제가 결국에 그걸 이제 가지고 나온 건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먼저 반도체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일단 반도체 내에서는 이 화학 이제 회사이고요. 주력은 식각에 들어가는 이제 희석액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과산화수소, 산업용 과산화수소를 하고 있고, 이 과산화수소 관련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OCI랑 지금 한솔케미칼 요 두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OCI는 과산화수소 쪽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포지션이 가장 큰 건 한솔케미칼이 거의 독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쪽에 독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산화수소가 세정액, 그 다음에 식각액에 들어가는데,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머트리얼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동일한 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 단수를 높인다. 그러면 식각액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건식 식각이 아니라 습식 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식각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이제 GAA 식각 공정인데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이거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복잡하다는 게 그만큼 여기에 선택적인 식각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식각을 하려면 한 번에 다 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여야 되는 부분, 안 녹여야 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선택적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녹이는 거, 그러니까 식각에서 녹이는 건 초산계가 녹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 쪽에 녹이는 게는 솔브레인이 잘해요. 녹이는 쪽은.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적. 어떤 쪽은 좀 많이 녹여야 되고 어떤 쪽은 좀 안 녹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는 희석액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 희석액을 지금 한솔케미칼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각 공정이 까다로워질수록 이 희석액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는 세정액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HBM으로 넘어가면서 이 TSV 공정이 생기면서 세정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전공정 단에서도 세전공정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희석액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세정액도 많이 들어간다. 그런 쪽에서 당연히 이제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각 쪽의 희석액 그리고 뭐 세정액 쪽에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삼성전자의 GAA 쪽이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TSMC보다 좀 GAA 양산에 좀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사 확보도 조금 유리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의 염원이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재용 지금 회장님보다도 더 많이 염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퀄컴이든 AMD든 엔비디아든 어떻게 해서든 좀 파운드리를 좀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저는 환경적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거 한번 비유를 했잖아요. 맛집에 너무 웨이팅이 길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옆집이 조금이라도 맛이 있으면 그럼 웨이팅 안 기다리고 난 저 집에서 먹을래 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잘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TSMC는 3나노 공정을 그 핀펫이라고 해서 이 GAA보다는 조금 한 단계 이전의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GAA가 훨씬 더 공정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공정이에요. 근데 TSMC가 이걸 좀 일단 잘하면 어차피 필요 없어. 저 GA 방식이든 핀펫이든 어차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핀펫 방식에서 발열이 나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15가 지금 발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그래? 3나노는 그러면 한번 삼성전자 한번 맡겨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 TSMC가 이렇게 좀 널널했으면 파운드리가 널널했으면 굳이 내가 모험할 필요는 없어. 그냥 TSMC에게 줬을 건데 지금은 맡기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맡겨볼까 할 수도 있고 특히 퀄컴은 TSMC에 맡기는 게 좀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 어쨌든 경쟁이 되는 애플이 메인 벤더가 돼버렸으니까 메인 고객사가 됐으니까 TSMC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AMD도 좀 껄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AMD보다는 TSMC는 엔비디아 걸 훨씬 더 신경 쓸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AMD나 그다음 퀄컴이 물론 지금 대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TSMC를 메인으로 파운드리로 쓰겠지만 삼성전자를 좀 쓸 수도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어쨌든 삼성이 중요한 건 잘해야 됩니다. 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번 정말 기회거든요. 이거 기회 날리면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진짜 찾아오지 않는다. 정말 천재 일루의 기회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집의 옆집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고객사 확보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이 과산화수소 결국 원재료는 LNG잖아요. LNG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업황이 좀 둔화됐는데 원재료 가격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원가도 올랐는데 판가는 오히려 그걸 전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급락을 하고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절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측면에서는 방어가 잘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이제는 크지 않다. 물론 또 한 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추가적인 확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발전하지 않으면 지금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방 수요 때문에 살짝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지금 그 온도가 우리는 지금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우리도 원래 지금 11월 온도 치고는 앞전에는 되게 좀 따뜻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북반구의 지금 이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방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 LNG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향 안정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은 또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이고 원가 비용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이렇고 이제 퀀텀 닷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이 이제 QD OLED TV를 만들 때 이 한솔케미칼의 퀀텀 닷을 사용한다고 해요. 연말도 이제 다가오고 좀 소비도 좋아지면 이쪽도 좋아질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가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업부랑 내에 이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랑 또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삼성이지만 또 서로의 또 경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TV를 만들고 싶은데
뭐 그들은 콘텐츠 안 쓰려고 했어요. 그 차라리 마이크로 LED로 가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야 우리는 지금 콘텀 다 밀고 있는데 네가 안 쓰면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콘텀 다운 좀 밀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미워도 어쨌든 우리 또 식구니까 써보겠다라고 해서 쓰긴 하는데 이게 수요가 막 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 OLED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퀀텀다까지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크게 수요는 안 늘 것 같고 디스플레이 매출 자체도 한솔케미컬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늘어나면 좋긴 하죠. 원래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용을 하니까 없던 매출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좋긴 하다. 하지만 이게 한솔케미칼의 전체적인 업황을 막 개선시킬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크게 이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퀀텀닷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요즘 사업을 다각화 중인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퀀텀닷보다는 오히려 2차전지 쪽에 음극재랑 그 다음에 이제 바인더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쪽의 매출이 어쨌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셀 3사들 중에서는 어쨌든 마진을 가장 잘 확보하고 있는 게 삼성 SDI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바인더 관련 부분도 지금 국내에서 바인더를 생산하는 건 또 한솔케미컬이 거의 뭐 유일하니까 바인더 쪽의 성장성, 그 다음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 뭐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건 맞다. 다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업황이 확 꺾이는 흐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캐파 매출은 반도체 쪽에 비하면 과산화수소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아까 퀀텀닷보다는 훨씬 더 캐파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 이제 테이펙스 이것도 실적 안 좋은 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펙스가 2차 전지용 이 접착제 이 테이프를 생산을 해서 그쪽에 좀 부각을 받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랩, 그러니까 가정용 랩을 많이 생산했어요. 근데 이 가정용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는 게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매출은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테이펙스에 대한 주가라든지 이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 가격에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과산화수소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금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흐름도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퀀텀닷, 2차 전지까지 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트렌드 차트 보면서 우리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볼 텐데요. 한솔케미칼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17만 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때문에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진입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건 이제 거의 주가가 14만 원을 시장에서는 락바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HBM 관련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 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대안으로 HBM 관련 종목들은 한미 반도체 이 주가 실적 때문에 급락을 나왔지만 오히려 있는 소재 업종들 뭐 이거랑 그다음에 DNF, 솔브레인 이런 식으로 소재 업종들은 오히려 흐름이 좋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이제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전 들어가도 된다. 14만 원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다 담지는 마셔라.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에 만약에 이게 16만 원까지 혹시라도 떨어져 준다면 이때 한 번 더 전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왔다가 안 떨어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온다면 저는 여기 라인, 여기 이게 저항대가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는 한 19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 19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저는 올해 3월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26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전 26만 원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을 바닥권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행성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쪽이죠. 제가
오늘 살짝 들었는데 직접 써본 제품이더라고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기술주 관련 쪽을 많이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트렌드에 좀 약간 민감하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올라플렉스 홀딩스입니다. 네, 올라플렉스 홀딩스 들고 오셨습니다. 이 헤어케어 제품인데 정확하게 어떤 헤어 제품들 만드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우리 방송하는 PD님이 여성분인데 본인은 모른답니다. 본인은 이제 리도 이런 거 많이 써서 가는가 본데 요즘에 좀 굉장히 젊은 분들에게 좀 트렌디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이게 샴푸가 그러니까 1리터짜리 큰 게 싸게 사도 10만 원 하거든요. 샴푸 한 통이 10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럭셔리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젊은 층들을 좀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좀 이렇게 괜히 이제 자기가 이제 쓴 것처럼, 그러니까 아닌 척 쓴 것처럼 아시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너무 오늘 머리 이렇게 좋다고 옆에 보면 약간 올라 있는 것처럼. 맞아요. 예, 그런 걸로 그만큼 좀 이렇게 약간 이 소비력을 뭐 약간 뭐 사치 이런 걸 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거를 좀 공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과시욕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요런 제품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또 써본 사람들이 충성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써본 사람들은 계속 쓰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매출은 물론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안정화되는 과정이고 어쨌든 이 고급 럭셔리 이 샴푸 시장에서는 좀 입지를 이제는 좀 다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 제품들은 물론 기능도 준비하지만 앞서서 이 문서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름값이 중요하잖아요. 뭐 나 샤넬 립스틱 써, 막 디올 백 샀어 이런 건데 이런 허세 아닌 허세가 중요한데 기존 유명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거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니치 마켓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마케팅을 잘 한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명품도 누가 봐도 들어본 거 또 하면 또 촌스럽다 하잖아요. 근데 또 보면 뭔데 저렇게 비싸? 뭐 이러면 뭔가 모르게 또 더 있어 보이고. 또 그들만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들만의 시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이게 굉장히 비싼 제품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일부 온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가지고 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미용실이죠. 예, 미용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팔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도 많이 팔기도 시작하고, 또 매출을 좀 다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매출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여기 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실적 역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센을 자꾸만 하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의 실적 컨센보다 2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진이 빠지는 건 이제 방어됐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코로나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뷰티가 타격을 입었는데 이쪽은 좋았다. 이건 이유가 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활발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을 우리만 뿌린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유동성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 쓰던 걸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그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장어도 사 먹고 그때 당시 고급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또 팔리긴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 시기에 좀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특수를 또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실적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회사가 뭐 딱히 뭐 본사도 없는 것 같고 직원 수도 뭐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좋은 건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뭐 유령이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영업 방식 때문에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네, 56%인 회사거든요. 엄청나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연구개발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OEM 방식으로 주는 거죠.
나이키도 대부분 다 OEM을 주는 것처럼 공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과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인력들만 쓰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좀 작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건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건 전혀 오히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장이 없다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딱 헤어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회사들 보면 뭐 스킨케어라든지 바디케어 이쪽으로 넓혀 나가더라고요. 이쪽도 사업 확장. 지금 사업 확장합니다. 라인업을 만들어서 스킨케어 쪽으로도 지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제품력도 좋고 성장성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 살펴보시면 올해만 해도 주식이 뭐 70% 정도 빠졌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주가가 왜 이래요? 맞습니다. 70%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코로나 특수로 막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고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게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코로나 당시 고점이 3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1.6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실적을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같았으면 이런 종목은 사실 하면 안 되죠. 예, 상장 폐지도 뭐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찍히고 있고 실적 개선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가격 자체는 지금 1.6불. 사실 이거 여기 만드는 샴푸 한 통으로 이 회사 주식 한 6주는 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저는 매수기회라고 보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보고 페니 주식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페니 주식들이 한 번씩 또 급등 흐름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락바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가벼운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게 우리 자리맨커님이 이거 한번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때요? 이게 좋나요? 제가 이거를 탈색했을 때 미용실에서 추천받아서 산 거거든요. 네. 확실히 좀 머리가 덜 부서진다? 이런 걸 확실히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샴푸 하나를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쓰는 사람들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만 잡히면 그 매출 이상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평가에 대한 뭐 코로나 특수 때문에 확 이제 한번 붐업 됐긴 했지만 그게 빠지고 나서의 지금 현재 이 매출이 진짜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짜 매출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여기서 더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샴푸를 10만 원 주고 쓸 사람들은 경기와 관련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영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화가 찾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바닥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락바텀인 것 같다.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보인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진입 전략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페니 주식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손절가는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1.3불이 이탈된다면 저는 이거 락바텀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시장 이거 락바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불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전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 자리는 여기 갭 상승 이거 실적 나오고 나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갭을 메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5불 요 라인에서 한번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요거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 2불을 돌파하는 시점 2불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그래도 저는 원래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4불이라고 하면 뭐 2불, 3불, 4불 하니까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가면 한 100%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페니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업사이드가 또 크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도 대부분 다 큰 종목들이라서 좀 안정성이 있는데 이거는 워낙 작은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변동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해볼 만한데 나는 변동성 큰 거 나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요거 말고 다른 거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온투 이노베이션도 원래 되게 좋은 종목이고 변동성 되게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차트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은 역시나
급등합니다. 온투 이노베이션. 이 큰 무거운 종목이 10%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제가 독보적이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 슬슬 글로벌 자금들이 일로 몰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그러니까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일본 증시에서도 지금 반도체 장비업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은 반도체 쪽으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한솔케미컬도 관심 가지시고 온투 이노베이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 충분히 더 도달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150불 예상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10% 정도 더 오르면 도달할 것 같은데 이거 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1.3불, 목표가는 4불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온투이노베이션 급등 흐름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행성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공격할 상품 어떤 걸로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 FX 제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유로 하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한 것 같거든요. 그럼 매수 포지션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제가 앞서 우리 유안타랑 이베스트가 경쟁하고 있는 그 트레이더 분들도 대부분 유로화를 매수를 잡으셨더라고요. 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빠질 데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유로화는 달러에 연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유로화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러화와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달러화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달러화는 좀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은 지난달보다는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다. 물론 파월 의장이 언제든지 나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 주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잡히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고용시장도 지금 좀 안정화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만한 명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됐을 때 달러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 물론 당장에 금리 인하는 안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이슈만으로도 달러는 이제 상승을 멈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로존 경기가 어쨌든 먼저 경기 침체가 먼저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조금씩 물론 근데 이제 영국은 사실 유로화와 관계는 없긴 하지만 유럽 쪽의 경기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독일도 그렇고 살짝씩 이제 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로화도 여기서 더 빠질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로화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유로화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유로화가 선물 투자도 있지만 유로화에 투자하는 다른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ETF라든지 직접 유로화를 매수한다든지.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환을 사서 보유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환을 우리 여행 가보면 해외여행 가면 알잖아요. 내가 그 환을 예를 들어 유로화를 사려면 내가 살 때도 환전을 해서 사면 환전 수수료가 붙죠. 나중에 또 그것도 다시 원화로 바꾸려면 또 그때 또 환전 수수료를 붙어요. 그 환전 수수료만 하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수수료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유로화 이 현물을 가지고 있는 건 환 투자에서는 옳지 않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ETF도 있습니다. ETF 금융 상품도 있는데 근데 금융 상품이 변동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보면 이게 내가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물론 나는 안정감을 노린다. 그다음에 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난 한 10%만 먹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유로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엔화도 전 지금이 저점이라 보기 때문에 엔화 관련 금융 상품은 세봐도 된다라고 보지만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따지면 환은 죄송합니다. 해외 선물이 그래도 가장 유리한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유로 FX 지금 바로 진입을 해도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진입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 라인 자체는 이제 달러당이니까 1.06불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6불 요 라인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걸 깨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지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는다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셔서 저는 1.1불 요 수준까지의 반등은 한번 충분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절라인 1.06불, 목표가 1.1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까지 우리가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 문서진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이 매주마다 방송을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국내 주식 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좀 집약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만큼 좀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좀 아쉬운 분들은 이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부분부터 우리 지구방에 대해서 공격한 종목들까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 문서진의 캐시메이커를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유튜브, 또 라이브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유로화에 대해서 짚어봤잖아요. 해외 선물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거 참고하셔서 문의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미래지구 방위대, 오늘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구 방위대!